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교우님들의 기도로 지난 한 주 먼 거리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왔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메솥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메솥은 태국하고 미얀마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한창 할 때 제가 실무자로 있었는데, 그래서 두만강 일대를 많이 갔더랬어요. 흡사 똑같습니다. 두만강 그 강폭이 우리 공릉천 만도 못해요. 그 폭이. 거기 이게 다리 놓고, 사실 옛날에 국경이라는 게 없었죠. 같은 옛날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설령 국가라는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대 사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은 소수민족.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국경으로 막혀 있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더 철통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만, 그런 메소 지역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의미는 우리 파주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하고 같이 갔다 온 겁니다. 그쪽에서도 잔뜩 기대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어를 배운 미얀마 노동자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당신들을 만나러 온다. 이게 굉장히 큰, 제가 느끼지 못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 메소시란 지역에는 땅은 태국 땅이지만 이 미얀마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쪽 일대의 인구의 한 70%가 미얀마 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비자를 취득해서 온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그 강을 건너서, 왜냐면 자기 본토, 자기 고향에서 전쟁이 있으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에까지는 19살부터 뭐 한 25살 이 정도만 이제 군대로 차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9살부터 65세까지 남자들, 여자들도 19살부터 몇 살까지는 올해부터 다 차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복이 쓰면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가면 또 전쟁터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쪽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등록 노동자가 됩니다. 미등록 난민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난민 자격을 구해주면 좋은데, 워낙 많으니까 유엔에서도 손쓸 길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나라 역학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메소세는 젊은 미얀마 난민 청년들 2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한글 학당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날, 8월 8일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뭐 8월 15일, 6.15, 5.18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얀마에 있어서는. 그날 작년 8월 8일에 오픈을 했으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 학당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샬룸의 집과 미얀마 공동체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매달 얼마씩 보내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세 사람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한글 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한글 학당을 전체적으로 운영한 매니지먼트하는 그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 붙어가지고 세 분에게 약수 하나만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제 뭐 책상이 필요하다면 책상 살 돈이라든지 이런 걸 매달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상 전에 모았던 기금 다 고갈됐고, 올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이번에 미얀마 노동자들 같이 간 거는, 당신들이 돈을 버는데 집으로만 보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난민들을
우리 함께 고민할까 뭐 이런 뜻도 살짝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정말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러 갔던 거죠. 그 한글학당 이름은 영어로는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말로는 뚜알렛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난민 지역, 그 한글학당은 메소시라는 도심지에 있고, 근데 이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그 국경 지역, 이렇게 아직 태국 땅으로 못 넘어오고 그 미얀마 땅에 있는 난민촌들이 있어요. 대충 집을 져놓고 사는 그런 데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고 하는 시간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메소 한글학당을 가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관유라는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관유가 이제 미얀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꽃 이름이래요. 아주 키는 작지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20살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그 한글학당 또알렛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소세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러한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소세 오기 전에 이 여자 청년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냐면 미얀마 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름이 뭐죠? 양곤에서 중앙은행 지점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뭐 우리나라도 은행 지점장 하면 뭐 남부를 꼽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점장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렸을 때 부족한 게 뭔지 모르고 자랐다는 거죠.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군부 쿠데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로는 상황이 바뀐 거죠. 왜냐면 이 아버지가 누구 라인이었냐면 아웅산 수지 라인, 그쪽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에서는 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거죠, 군인들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만 잃겠습니까? 거기 남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메소스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메소스에 왔는데 무비자잖아요.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하다 걸리면 벌금 내야 하고 또 추방돼야 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엄마가 이제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아무래도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걸 피하기가 수월한가 봐요. 그리고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엄마가 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곤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그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일을 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됐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엄마는 가서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하는 거고, 아빠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고,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며칠씩은 싸운대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 청년이 쭉 보아온 겁니다. 벌써 이제 메소스에 온 지 한 4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그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와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 내 한국어를 잘 배워서 제일 잘하게 됐고, 그 덕에 제가 이번에 갔더니 이제 한국 목사님이 거기다가 센터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센터는 어떤 센터냐면 그 한글학당 바로 옆에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미얀마 전쟁 중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난민 지역에 사는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 와중에 생긴 트라우마도 있지만 또 여성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성폭력을 당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상담, 그다음에 지원 역할을 하려고 코이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센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실무자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게 소통이 수월한.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한글학당 가서 완유를 딱 본 겁니다. 한국말 제일 잘하니까. 자, 그러면 뭐 나랑 같이 일을 하자 해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그 활동가로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또 뭐 그게 꼭 한국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보니까 아빠와 엄마 사이의 그런 문제, 또 탈출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아니까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 나가는 활동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할 때 혹시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취미. 그랬더니 자기 취미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취미라고 해요. 블로그. 그래서 회원수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10,000 이렇게 10,000명이 굉장히 크잖아요. 10,000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 100,000 10만 명이래. 깜짝 10만 명씩이나 돼? 그럼 광고료도 받겠네. 광고료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수익도 삼고 다양한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뻘짓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한글학당에 이제 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한글을 가르치는 스님은 아니고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제 본인도 어디 소속돼서 활동을 해야 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글학당 소속 의사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원래 이제 의약품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수송을 해서 약사님이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보여줬더니 전문 의약품이라 해서 딱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들고 가려니까 여기 갈 땐 괜찮대. 근데 태국 입국할 때 우리가 의료진이 없잖아요. 이거 왜 가져왔냐? 당신이 뭔데?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전문 의약품은 빼고 그냥 일반 의약품만 가지고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설사, 그다음에 뭐 수두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난민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이분도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뭐 미얀마에서 살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아쉬움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 뭐 한국 사회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남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름이 이제 성이 표란, 제가 표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미얀마에서 괜찮게 살았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표 선생님한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오잖아요. 사인을 규명해서 그걸 적어서 줘야 하는 거예요. 화재로 죽었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었다. 보통 이런 걸 사인을 적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신들이 오는데 총에 맞은 자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군인들이 군부에서는 그렇게 적지 마라. 다른 사인으로 적어라. 근데 이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두 번은 이렇게 따랐겠지. 그러다 막 수많은 시신들이 오는데 총상들을 입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그 보고서를 쓰겠느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가 이제 아이는 아주 어리고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야, 나 이 일 못하겠다. 그래서 산으로 일단 피신했대요. 근데 뭐 산에서 피신했다가
뭐 며칠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소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매소수로 이렇게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한글학당에 소속되면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논의를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분도 좀 활동비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 거냐. 아, 우리도 지금 당신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한데 우리가 학교지 않습니까? 한글학당. 그래도 학교인데 학교는 아이들만 볼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 돌봐야 하고 그 가정에 있는 지역사회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다 보건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렇듯이 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분이 그냥 다니면서 치료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약을 구입하는 비용은 이분 의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뭐 영국, 호주 이렇게 이미 나가 있는 친구들이 후원금을 보내오나 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을 사는 비용을 하고 자기 활동비는 여기 한글학당에서 주는 걸로 하고. 근데 옆에 이제 제가 며칠 동안 따라다녔는데 전화기가 쉴 틈이 없어요. 왜냐면 먼 거리는 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의사 선생님, 피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들은 한글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제가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서 이거는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만 보면 돼요. 제 옆에 이제 남자 세 분이 있잖아요. 이 남자 세 분이 제 한글학당 운영하고 있는 분이신데 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까 의사 선생님, 표 선생님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운영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아이들하고 아내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했더니 이제 하루 첫날, 둘째날, 셋째 날 저희 떠나기 전에 학생들하고 이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 저희들은 라면을 잔뜩 가져갔거든요. 라면 끓이고 그분들은 또 자기들 준비할 수 있는 파티를 했는데 이렇게 처음 모였대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모여서 파티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간 계기가 돼서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아내와 그래서 이분들도 뭐 얘기만 들었지 아내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본 건 이분이 처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미얀마에 있을 때는 나름 괜찮게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냥 군부 쪽의 라인을 그냥 섰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매소시란 곳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아내 그 여성의 입장도 뭘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보자 해서 이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좀 격려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이 남자들보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신분들 그거 알아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고생하는 걸 알아준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봉헌축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봉헌축일 날 교회 전통은 양초를 또 축복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같이 결부시켰을까? 저는 이 양초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냥 당신께서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하면서 호의호의식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이 또 없잖아요. 그 반대였죠. 양초는 자기를 태워서 불빛을 만들고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의미로 오신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은 막 무슨 권력을 막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당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양초의 불빛을 보며 우리는 어둠을 밝힙니다. 또 이 세상에는 그런 양초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런 양초의 숙명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다 그럴까?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저라도 선택해 준다면 양초 같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어떤 부르심에 응답한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인생 여정을 쭉 보면 어느 한때는 양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존재를 악한 존재에서 모든 걸 다 정지할 게 아니라 그 존재도 어느 한순간에는 양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숙명을 따를 때 이 세상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힘들 겁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생기는 그 기쁨은 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 않겠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봉헌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봉헌된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어떤지 그 속에서 뭘 느낄 수 있고 뭘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기록을 쭉 보면 내적 갈등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적 갈등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러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양초같이 쓰려고 노력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다 뭐예요?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이거 얼마나 핵폭탄과 같은 선언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꺼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양초와 같이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거룩한 존재의 삶이라고 여겨졌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형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진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시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똑같아지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또 똑같이 분노도 하고 똑같이 슬픔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그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로 살아갔다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가치 안에 머물고자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를 태워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삶. 이럴 때 우리는 신뢰가 깨지지 않고 또 깨진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이웃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우리가 원한이 이렇게 있었길래 서로 믿지 못할까? 그거는 저는 나를 내가 먼저 탈게라는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저는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로들 그냥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쏘시개를 찾는 거죠. 야, 불쏘시개 어딨어? 어딨니?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막 사분의 일을 대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봉헌된 삶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주님의 봉헌주기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앞서 저는 메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떤 게 봉헌된 삶인지 어떠한 것이 양초로서의 존재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 거죠. 선택한 거죠. 뭘 위해 내 삶을 불태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하느님과의 신뢰 회복, 이웃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뭘 태울 수 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